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681페이지 중국사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중국사는 이제 보기 전에 중국사에 봐야 할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제, 필수로 좀 볼 것은 동계하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필독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동계가 이제 새로 개정판이 한번 나왔다고 하거든요. 저도 내용은 보진 못했는데, 그것도 사서 이제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볼 게 이제 뭐냐면, 강자 중국사 부분하고요. 강자 중국사는 이제 다 보진 마시고, 기출과 관련된 부분들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틀란스 중국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로 있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동양사 기초 지식 정도 요 정도 부교재로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과서하고 지도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셔도 되는데 동양사 특히 중국사 부분은 요즘에 나오는 추세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보긴 그럴 것 같아요. 다만 동아시아사 부분 있죠. 이 동아시아사 부분은 좀 중국하고 한국과 연계돼 갖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을 이제 잘 보기 전에 중국에 관련된 지명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파악을 해야지 좀 어디를 어떻게 어떤 지명이 있는지 위치를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 이제 중국을 이제 보는데 이 중국은 지금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개 자치구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각각의 성이거나 아니면 중국과 다른 이제 소수민족이 살았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큰 강이 이제 중국의 항하강하고 양쯔강, 그다음 주자강 이렇게 있는데 항하할 때는 이제 북쪽 를 하복이라고 하고 남쪽 하중이라고 하죠. 이제 강북이라고 해요. 이 지역을. 그 다음에 강남의 경계선은 어디냐면 되게 이제 양쯔강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양쯔강보다는 해수 이남으로 보는 관점이 더 강해요. 그래서 해수 이남을 강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여러 성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성이나 명칭 자체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국 역사상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중국의 원나라 있죠. 원나라 때 중서성이나 명칭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행성이 되고 나중에 성이라는 이렇게 명칭이 이제 명정 시대 때 고정화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어디 위치에 있는 걸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역사를 이제 본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뭘 또 보시냐면 중국의 왕조 변천 과정을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잘 모르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보통 중국의 역사를 보면 사망오제부터 이제 출발하거든요. 근데 사망오제는 오제식으로 따지면 단군 할아버지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삼망오제에서 이제 쭉 있다가 오제가 있는데, 오제는 선양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죠. 그래서 항제, 제곡, 이렇게 쭉쭉 있는데, 마지막 제요, 제순. 요와 순이 끝난 다음에, 순이 또 우한테 넘겨주죠, 왕위들요. 근데 우는 자기 아들이었던 걔한테 세습을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하왕조가 이제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 하왕조는 이제 아직까지 기록상에 나와 있지만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검증되는 왕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록상과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검증된 왕조가 상왕조죠.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이제 왕조를 인정받게 되는데 은나라라고 하죠. 그다음에 상을 멸망시키는 그게 주고요. 주는 크게 이제 서주하고 동주 이렇게 나누는데 서주가 건용에 치료받고 원래 수도가 호경이었다가 나급으로 천돌나죠. 그래서 이걸 동주라고 해요. 근데 보통 동주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죠.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춘추 시대와 전국시대 이제 경계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되게 어떻게 이제 보고 있냐면 중앙에 있는 진나라가 있어. 진한 그 나라가 이제 나눠지죠.
그리고 육경에 의해서 이제 내란에서 이제 나눠져가지고 그 세 개로 나눠져 한의조로 해가지고 이걸 기점으로 해갖고 그 각각의 한의조의 그 지배자들을 책봉한 그 시점을 가지고 이제 전국시대로 봐요. 춘추 이렇게 전국시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분열됐던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이죠. 근데 진은 뭐 진시황이 유명하지만 별로 가다가 한 15년은 망하고요. 그 다음에 한인데 한은 다시 이제 중간에 신나라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신 이전에는 주로 전한, 신 이후에 또 후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수도의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전한은 장안에 있고 동안은 어디 있죠? 낙양에 있죠. 그래서 수도가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으면 서안, 그 다음에 낙양인 동쪽에 있다 동안. 그래서 전한, 후한을 이렇게 또 다른 별칭을 부른다는 거죠. 그다음 후한 말기 때 뭐 한건적인 난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막 혼란상이 연출되잖아요. 그래갖고 삼국지의 주무대인 위초고가 등장해요. 그래서 위초고가 있다가 위초고를 통일했던 나라가 이제 위를 계승한 진이죠. 이 진을 종전의 진과 구별해 서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서진은 잠깐 있다가 이제 영가의 난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나서 하북 지역에 뭐가 이제 등장하냐면 516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강남에 내려와서 이제 또 동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동진은 다시 송제 양진이 되죠. 보통 송제 양진을 남조라고 하고요. 그다가 516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이제 뭐죠? 북이죠. 그 북이는 동해와 서해로 나눠지고 다시 북지와 북조로 나눠지죠. 북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삼국의 중요한 국가 위, 그 다음에 서진이 한번 통일했죠. 그 다음 남조, 북조 해갖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한 400년 동안 분열 시대가 도래하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또 왕조가 어떤 왕조예요? 수. 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 원정 때 이제 망했죠. 그래서 잠깐 있다가 당. 그래서 되게 수와 당을 같이 붙어. 왜냐하면 수나라에서 만든 기틀을 당이 이어봤으니까 수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와 똑같이 또 진과 한을 같이 묶죠. 진한제국. 이건 진나라가 만든 그 기틀을 한나라가 이어받았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당나라 말기 때 이제 또 절도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5대 식국이 등장하죠. 5대는 주로 이제 강국 지역에 이제 5개 왕조를 얘기하죠. 호장, 호당, 후진, 화, 후주. 그 다음 식국은 강남 지역에 주로 이제 거주했던 10개 왕조를 말하죠. 그래갖고 이제 10개국이 있었고, 그것을 통일했던 나라가 송이죠. 근데 송나라도 이제 크게 북송, 남송이 있는데, 이건 북송은 이제 이따가 정간, 누가 쳐들어와요? 북쪽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강을 보내면서 남쪽은 남송이 되고, 남송은 원나라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송나라 문치주의 때문에 힘이 약하니까 주변에 이 거란족이 세운 여, 그 다음에 탕고트족이 서하 이렇게 있고, 나중에 금나라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요를 멸망시키고 하북 지역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등장했던 건 몽고족의 원이죠. 원은 금과 송을 멸망시키고 또 서하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이제 통일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00년 지속이 되다가 원나라 말기 때 이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일파였던 주원장에 의해서 명이 세워지죠. 그리고 명나라는 이제 나중에 청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청은 그 나중에 신해혁명 있죠? 신해혁명에서 멸망하고 중화민국 넘어가죠. 공화국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출 관련된 문제에서 25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번 문제. 네, 기출. 자, 거기 이제 10년도 문제가 있는데, 요 10년도 문제는 이제 역대 왕조의 수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수도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은나라, 상나라라고 부르는, 근데 상은 그 은허라고 해서 마지막 수도가 은허거든요. 네, 그 은허가 있고, 여기서 각본 문자가 이제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주나라는 이제 서주와 동주도 있죠. 서주의 수도는 어디예요? 호경이죠, 호경. 호경은 나중에 장안이라고 불렸던 곳이야. 서안, 지금의. 그래서 강중 일대 저기 보면 다 몰려 있어요.
되게 이제 그 일대가 수도가. 그다음 동주는 나급, 낙양 일대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진나는 함양이라고 하는데 함양은 오늘날 어디예요? 서안이에요. 서안. 그래서 그 호경, 함양, 뭐 장안, 대흥 다 어디 일대다? 간중 일대 그 위수분지 일대예요. 대부분. 그다음에 전안인데 전안의 수도는 어딜까요? 전안의 수도는 장안이죠. 신나라에 있고 후한 때는 낙양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나라 때 대흥이라고 이제 있는데 대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오늘날 장안 일대를 얘기하고요. 당나라는 장안. 그러니까 대흥성을 장안성으로 바꿨다고 보면 돼요. 이름만.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는 카이퐁이라고 아시죠? 개봉. 그러다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남송 때는 이제 항주로 이동하게 항주.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는 이제 수도를 대도로 이동한, 대도는 오늘날 북경 일대예요. 그래서 원나라, 명청 일대를 다 어디다? 북경이다. 특히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일어난 왕조잖아요. 명나라는. 그런데 처음에 수도를 남경으로 정했어. 그러다가 영락제 때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북경으로 옮겼죠. 예. 그래서 예전에 막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10년도에 나왔던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은 중국의 역대 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점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보면, A라는 지역은 어딜까요? 간중 지역이에요. 되게 이제 예전에, 북경 이전에는 제일 이제, 수도로서 각광받는 게 어디냐면, 두 곳이에요. 낙양하고 간중이야.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간중 지역이다. 그래서 간중은 그 서주의 호경이라고 불렸고, 진나라 함양이라고 불렸고, 수나라 대흥이라고 불렸고, 그다음 전안이나 당나라 때는 장안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사방에 천의 요충지면서 방어하기 좋고요. 위수와 평야지대가 있어.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좋아. 그래서 한때는 바그다드에 머무는 제2의 국제적인 도시가 간중 지역의 장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각각의 이제 나라가 바뀔 때마다 명칭이 약간 바뀔 수도 있지만 되게 그 성일대가 비슷비슷해요. 그 일대야. 오늘날 어디하고 비슷하죠? 서안. 서안은 시안이죠. 서안 사건이 일어난 거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어디를 의미하냐면 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중원의 고수란 말이 있잖아요. 무역지에서. 여기 중원은 예전부터 중국의 정통적인 중심부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속하냐면 되게 이제 하북성 일대, 상동성, 그러니까 항하강 중하주 정도 일대를 중원이라고 하죠. 중원의 이제 주요 도시가 어디냐면 예전부터 정통적인 낙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천안을 장악한 사람이 낙양을 장악할 사람을 얘기하는데 되게 동주, 후안, 그래서 서진, 위, 북이 이 수도가 다 낙양이야. 낙양.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는 좀 약간 특이하게 카이퐁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이퐁. 개봉이라고 하죠. 번주라고 해 또.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데, 달리 좀 약간 경제적 성격이 있어요. 왜냐면 이 카이퐁은 운하의 직결지예요. 운하의 중심지. 그렇기 때문에 있고, 5대 시대 때도 거의 대부분 카이퐁의 수도를 냈어요. 송나라 때도, 카이퐁의 수도를 하고. 송나라는 좀 특이하게 뭐냐면, 되게 보면 이제 수도가 경제적 위치하고 동일해요.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퐁, 그 다음에 남송의 수도였던 항조, 이것도 다 경제적인 어떤 위치가 연결돼 있죠. 노른자 땅 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대도시였어요. 거의 100만 명 정도 넘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있는데 이는 북경이죠. 북경. 그래서 예전에 전국시대 때 연나라 있죠. 연나라 수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 금, 청, 명.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수도야. 지금도 북경이.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영락제가 이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던 이유, 그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싸고 나온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정치 경제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점. 남경을 두면 정치와 경제가 다 남경 쪽에 몰려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강북 지역이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북경으로 옮기면서 북경은 강북은 정치, 강남은 강남은 이제 그 경제 이런 식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렇게 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은 예전에 이제 연항이라고 해요. 자신이 근거지였어.
거기에 봉건을 받았던 땅이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북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북쪽에 누가 있어요? 몽골족이 있죠. 쫓겨났지만 몽골족이 또 강세를 하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벌하기 위해서 북경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옮겼어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경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생산지, 그러니까 그 강남에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그 북경 부근에는 그렇게 생산력이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경기적으로. 그러니까 북경은 대도시잖아요. 100만이 넘잖아요. 그 많은 이제 군인들과 관료들이나 이런 시민들 먹여 살리려면 강남의 물자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되게 북경을 수도했던 왕조도 항상 뭘 염두했냐면 강남하고 연결시켜놓은 운하에 항상 정비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그 운하 정비와 관련돼 갖고 두 명의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원나 코비라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락제. 그래서 코비라인이 왜 이렇게 운하 정비와 관련됐냐면 일단 대도로 수도를 정하다 보니까 북경 서도를 정하다 보니까 운하를 강남의 운하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남송 시대하고 금나 때 이렇게 끊어졌을 때는 이 운하가 거의 버려져 있었어. 왜냐면 그 강남의 물자가 북쪽으로 갈 필요 없잖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도시들이 연결돼 있지 않았고 거의 이제 뭐냐면 거의 땅바닥에 이제 드러날 만큼 운하가 끊겨 있었는데 그 운하를 재정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쿠비라이 칸이야. 왜냐면 대도도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원나 말기 때 들어가면 또 정치 혼란스럽잖아. 반란이 나고. 그 운하가 이제 뭐냐면 잘 세트했다가 그 운하를 다시 정비했던 사람이 누구다? 영락제죠. 수도를 옮기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청나라 권룡제 있죠. 권룡제도 항상 밑으로 내려서 운하를 점검을 했어요. 왜 운하를 점검했을까요? 양주나 이런 데 가갖고. 그건 뭐냐면, 그쪽이 운하의 중심지고, 여기를 잘 정비해야지 강남의 물자를 북경으로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운하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북경으로 수도했던 나라들의 공통점은 항상 운하 정비와 관련돼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디귿은 난경이죠. 난경. 예, 난경은 어느 나라 때 수도일까요? 일단 남조 시대 때 수도가 되게 난경이었어요. 예, 건업이라고 하는 그 난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송 때는 난경이 아니에요. 남송 때는 어디죠? 항저우야. 이거는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때 초기 때 수도가 난경이었죠, 좀. 왜냐면 명나라 자체가 강남에서 드러난 왕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화민국이 있죠. 국민당 집권 시기 때 수도가 난경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어디로 수도 또 옮겼죠? 북경 옮겼죠. 이렇게 해서 이 난경도 이제, 수도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1번은 고대에서 A들 수도 정한 것은 방어상에 필요해서 지역적 근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맞죠? A는 간중 지역이죠? 밑에 뭐가 깔려있죠? 위수가 깔려있고 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되게 중요해. 이 지역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비일대가 천하의 중심지라는 의식은 통일 이후에도 수도 선정에 영향을 끼쳐. 맞죠? 천하의 중심은 중원 지역이야,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시대 수도도 정한 왕조부터 경제적 선진 지역의 수도 배후지 삼았다. 아니죠. 이거는 송나라 때만 한정해서 보시면 돼요. 경제적 배후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되게 보면 경제적 선진 지역은 강남을 수도를 정하지 않고 어디 옮긴 거야? 대도, 북경 지역을 정했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 틀렸고, 디귿 수도도 정한 왕조가 이도 천도할 때는 정변민 적극적 대외 정책으로 전환이 원인 작용했다. 맞죠? 전변은 뭘까요? 영락제가 쿠데타를 집권했잖아요. 거의 반란으로. 그래서 정난의 변이라는 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래서 영락제는 이제 자신의 그런 불만 세력들 주로 어디일까요? 강남에 있어. 강남에서 이제 그 지주나 강남 관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얘네들에서 항상 대외 정책을 이용했어요.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몽골 정보라든지 정화의 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면서 내부 단속을 해버린 거야. 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가 그 수도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대운하를 통해서 수온이 중요한 역할. 맞죠? 그래서 해통화나 청강포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순화 양제 문제 때 만들었던 그 운하가 지금까지 존재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운하들은 뭐예요? 금하고 남송이 대치할 때 이미 거의 10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예, 그걸 감안해야 돼.
그러면 원나라가 수도를 만들고 나서 강남에 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운하 정비가 있었죠. 쿠비나이 칸이 이제 운하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정비했어? 영락제가 정비를 했고, 청나라 때도 매번 이거 정비를 했어. 그러면 역대 왕조들은 왜 운하 내륙 수운에만 의존할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내륙 수운보다는 내륙 수운을 하려면 파야 될 거 아니야. 힘도 많이 들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보면 해양 쪽을 이용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거기 강남의 해운을 이용해갖고 저쪽으로 뭐 북경까지도 수송할 수 있잖아요. 청주를 통해서. 그건 이제 보면 해안까지는 방비가 힘들어. 왜 방비가? 도적들이 많아. 해적들이. 해상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노를 확보하기 힘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도가 좁은 게 아니라 그 넓은 해안선을 다 방비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륙수운으로 해서 운하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해. 왜냐하면 내륙수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특별하게 수군을 많이 둘 필요 없죠. 뭐만 곳곳에 육군병력만 해가지고 감시 감독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운하를 선호했다. 그러다가 이제 종전에 운하 중심의 이제 내륙 수운이 해양 중심의 그 수요도 바뀌게 된 건 언제 때냐면 나중에 아편 전쟁 때 있죠. 아편 전쟁 때 5개 항구가 개항이 되잖아요. 북경 조약 때도 항구가 더 개항되고 그러면서 내륙 수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운송 노동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불만을 일으켜갖고 나중에 태평천고 운동이라든지 위화단 난 같은 거 할 때 운송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요. 예, 이런 것과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기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서 이제 중국의 고대를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대고대는 하부터 시작했고, 그 위진남북제 전까지 고대라고 하는데, 고대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춘추 전국시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뭐 제자, 백가, 전국시대 범법, 군사제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이건 객관식 기출에는 좀 나왔는데, 최근에 주관식 기출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부분이 잘 안 나와요. 대개 이제 요 부분 나오면, 한나라 때, 한 무제 전후도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되게. 예. 그 다음에 진나라 정치는 예전에 주관식 기출에 나왔는데 2문제 정도. 근데 이건 잘 안 나오는 파트야. 왜냐면 수능에서는 잘 나오는데 여긴 안 나오다. 문제가 너무 유치해서 그런가? 그래서 진나라 진시황의 정책을 쓰시오. 못 쓴 사람 더 없잖아. 진짜 이거는 완전히 교과서 수준이니까. 자, 하여튼 이런 거 있고. 주나라는 예전에 뭐가 나오면 봉건제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것도 아주 쉽게. 예. 그러면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어디 나오면 한나라 때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한나라 때 많이 나오는 부분 한무제야. 한무제 부분 다 보셔야 돼. 한무제 경제정책, 중라 옥산정책, 비단계 개척과정, 내조정치 등등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염철 논쟁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무제 정책과 관련돼 있죠. 꼭 공부해 두시고 문화적으로 또 나오는 게 동준서의 청인사원서, 군문학과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 형식, 사학이나 한서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홍보학의 특징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무제 정치하고 문화 부분이 좀 약간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요. 경제 부분은 예전에 잠깐 나왔고요. 후기 말기 농민 관련 부분, 오두미도 태평도도 객관식 기준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경제 정책 쭉 있고. 이게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명칭 결과 해가지고 5초 7구에 나는 명칭 결과. 이건 경제정책은 아닌데 하여튼 5초 7구에 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조조의 정책이죠. 매장력. 예. 그래서 요 매장력 부분인데, 뜬금없는 정책. 이거는 동계나 한의중이 아니라, 그 중국의 역사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여책이 있어요. 시대별로 한 몇 권은? 그게 나온 거야. 예.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거 듣보잡이야. 갑자기 튀어나왔다는데 어떤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뭐 자기 강의 시간 때 얘기해 줬다는데 아마 이거 맞힌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변별력이 확 떨어지는 문제죠. 근데 그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중국의 역사는 7권 책을 본다는 건 또 뭐냐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버리면 되는 건데 일단 매장력이라는 건 나왔으니까 기출도 또 나올 수 있죠. 이건 꼭 공부를 해주실 필요 있겠죠. 요 매장력 부분만. 자, 그 다음에 신나라 왕망의 정책도 이제 한 3번 나왔는데 이것도 한 번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객관식단 2번 나왔고 주관식단 1번 나왔고 이게 14년도인가 그때 나오고 한 3, 4년 흐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왕망의 정책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왕전제라든지
그다음 외교 정책, 뭐 주대 강조, 노비 매매 금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각국의 수도는 아까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문명의 성립을 볼게요. 자, 중국의 문명의 성립이면 여기 신석기부터 딱 나오죠. 그러면 중국에 구석기 없었냐? 구석기 당연히 있었죠. 우리보다 더 문화가 발전된 거니까 구석기 문명도 있고 동계도 있고 동아시아 체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기인류, 뭐 중기인류, 후기인류, 뭐 타제석기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굳이 나올 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 신석기 시대에도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이 신석기 시대에는 되게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인고는 안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좀 나와요. 가끔씩 언급이.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신석기 문화부터 이제 제가 교재에 집어넣는데 신석기 문화의 전반적 특징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식량 재배를 하고 가축 사육하고 그다음에 마제석기, 간석기 사용하고 토기를 사용했다. 그다음에 등등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력관계가 신석기 때 성립이 되지 않았죠. 성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템포 좀 사회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신석기 후기 때 특히 용산 문화 때 권력관계가 형성돼 상하관계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석기하고 중국의 신석기가 좀 달라. 예. 그래서 있는데 먼저 이제 신석기 문화 중에 여러 신석기 문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국의 중심이 어디 항하죠. 예. 그래서 항하 중심의 신석기 문화를 보면 크게 이제 무슨 문화로 나누냐면 앙송 문화와 용산 문화로 나눠요. 그래서 앙송 문화가 이제 먼저 나오고 이걸 채도 문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용산 문화, 흑도 문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대 시대, 역사 시대로 넘어가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앙송 문화를 이제 볼게요. 이 안송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걸 채도 토기가 사용됐다 해서 이제 있는데 이 채도 토기는 이제 농경 문화에서 많이 신석기 농경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시대나 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앤더슨하는 고고학자가 있어요. 예, 이 고고학자가 이제 여기 보기에 그 마제토기와 채석토기 안송충에서 이제 발견돼서 이걸 앙송문화라고 해놓고 이 채석토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원래 이 앙송문화는 중국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라 서방에서 온 문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구 중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서방 기원론을 제시했는데 근데 나중에 1949년 중공 이후에 이제 그 한번 발굴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밝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서쪽에서 왔으면 동쪽에 있는 채색토기보다도 서쪽의 채색토기가 더 탄소 연도가 앞서야 되죠. 근데 보니까 오히려 동쪽이 앞서 있어. 그래서 이거는 채색토기는 나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메소포타미아에 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방기원선 제기는 깨지게 되고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앙송문화의 경제 생활은 마제석기, 토기, 간석기 사용을 토기 사용했다. 채집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 바뀌게 됐다. 주거는 뭐 운집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여기는 안 나올 때 여성 중심의 매장법을 모계 사회도 반영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장품이 많았고요. 그래서 생산 요구가 여성 보지에 많이 부장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많이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양성문화 단계까지는 계급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시족 기반으로 시족 장르도에 운영된 사회였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제 그 전형적인 어떤 신석기 문화의 특징들이 이제 앙송 문화에 보이게 되죠. 예,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 연대가 좀 잘못됐는데 BC 2500년이 아니라 BC 5000년이에요. 예, BC 5000년 좀 고쳐주세요. 예, BC 2500년이 아니라 BC 5000년으로 좀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용산문화를 볼게요. 용산문화. 자, 그래서 용산문화는 이제 그 신석기 후기 때 이제 문화인데 중국에서
되게 이제 그 1930년대 상동성에서 거기 용산지에서 이제 발견됐다 용산 문화라고 하는데 흑도 문화라고 하죠. 그렇지만 흑도 문화 외에도 여러 가지 뭐냐면 토기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회색 승문이라고 하는데 회색 승문은 밧줄 문화, 그러니까 밧줄을 꼬아가지고 거기에 붙이는 밧줄에 도자기를 밀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의 문양도 등장을 하고요. 이 용산 문화는 일부 일처리가 일반화돼요. 예전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난혼이나 군혼이었죠. 예. 근데 이때부터 이제 가족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했다. 일부 일처리가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합장의 빈부의 차이가 형성돼서 사유재산이 시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계급이 형성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급 발생은 우리나라는 청동기 때 보죠. 근데 중국에서 이미 신석기 후기 때부터 계급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혈식 그 도구가 있었다. 수혈식 근데 수혈식 같은 소형 가구가 등장했는데 수혈식은 땅을 파죠. 그래서 가족 단위의 어떤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땅을 파서 그 움집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모계사에서 부계사에 넘어온 가도기적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뼈를 구워서 점을 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나라 시대 때 복점으로 계승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그 돌로 제작한 농사기구에도 짐승과 목재로 제작 홈이나 반달용 돌칼, 석보, 돌도끼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가축 사용, 사냥 기술이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용산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 외에 이제 앙송문화, 용산문화 같은 하와강 중심의 문화 외에도 다양한 신석기 문화가 있어요. 오히려 이 다양한 신석기 문화가 이제 강남이라든지 요동 지역의 홍상문화 이런 등등 있는데 이런 문화가 중원에 있는 문화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어. 이 신석기 문화는. 예. 근데 이제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면서 중심이 이제 청동기 문화면서 다시 중원으로 올라가. 이게 좀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발굴된 지역을 보면 양자강 한수지구를 중심해갖고 신석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됐고요. 이건 춘추시대 초 5월 어떤 그 양자강 유역에 있는 그 국가들에게 기초가 되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중원 중심, 하와강 중심으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최근에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여러 문화도 있어요. 호숙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굴갈령 문화도 있고 청년강 문화도 있고 양저 문화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강남에 있는 신석기 문화까지는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나오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된 문화가 홍상 문화가 있어. 홍상 문화. 요건 좀 이런 정도 기억을 해서 거기 이제 동아시아 책에도 좀 강조되는 부분인데 대개 보면 내몽고와 요동 지역에 있는 문화인데 이게 이제 홍상 문화가 그 형성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앙송 문화와 그 다음에 저 양주강 유역의 문화보다 더 앞서 있어요. 예. 그래갖고 농경 관련된 유물이 다수 출현됐고요. 독특한 톡의 옥기가 발견된다. 거기 옥기가 있는데 옥은 우리 선조들이 되게 강조됐던 것이죠. 되게 중국 애들은 옥을 강조 안 해요. 금이나 은을 더 중요시 여기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고조선 문화와 관련된 동이족 문화와 관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의 제일 오래된 신석기 문화가 입증되고 고조선 문화와 관련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걸 또 동북공정 일환으로 대규모 이거 선전해가지고 홍상 문화는 중국 우리 문화 동이 문화가 동이족도 우리족 족속이다 해가지고 중국 문화의 하나의 일환으로 편입을 시키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홍상 문화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문화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하왕조를 보죠. 하왕조. 하왕조는 기록에는 남아있어요. 사기에도 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은왕조, 사왕조처럼 결정 갈콩문자에 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선상 왕조도 이제 남아있는데 하여튼 하왕조의 기록에 보면 보통 사망오제가 있죠. 사망오제 전설시대 때. 그래서 이제 사망은 복희, 신농, 수인이고 오제는 항제, 전옥, 제고, 제호, 제순이잖아요. 예. 그 중에 오제 중에 이제 그 항제가 상당히 중국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받는 사람이죠.
무적을 통해서 통일한 최초의 군주다 해갖고 전서사 왕조가 있는 왕이 있는데 황제가 전옥과 제국을 제후나 제순을 이렇게 넘겨줄 때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습시킨 게 아니라 그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 이제 찾아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선양이라는 방식은 나중에 이제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가면 제일 이제 즐겨 찾는 왕이 이제 계승 방법 중에 왕조 찬탈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제 요와 순이 있고 순이 우한테 이제 넘겨주는데 우는 왜 왕위를 이어받았냐면 이 사람이 치수 사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항하 북쪽에 이제 그 뭐냐면 그 홍수가 범람을 많이 했는데 이 치수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성향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요 순까지는 선양을 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한테 걔한테 세습을 시켜줬어.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하왕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하왕조는 지금까지 유물 유적지를 볼 때 되게 이제 상서성 안읍 지역을 건립했을 거다. 그러니까 항하 중삼류 지역을 추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전설시대에 분류되어 있고 치수 사업과 관련돼서 건국됐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신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유적지인데 유적지가 좀 예매해. 왜 예매하냐면 그 은나라처럼 이렇게 글자로 각골문자에서 여기가 은화해가지고 딱 기록물로 나와 있는 거나 그다음 이게 이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은나라 같은 각골문자가 있고 각골문자에 발견된 내용들이 사기의 은봉기 내용도 거의 90% 일치하거든요. 그럼 은왕조는 이제 실존하는 왕조죠. 근데 하왕조는 그런 게 없어. 기록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문화하고 비상문화를 구분해서 비상문화가 하가 아닐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문화가 이드 문화. 그래서 초기 청동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왕조 추정되고 있고 그 외에도 왕송강 유적지나 도사 유적지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확정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왕조가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하왕조 나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학계에서 뭐 하왕조를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다는 거야. 이 왕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리드 문화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리드 문화는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기록상 하의 중심지와 거의 비슷하고요. 서기 한 2000년경에 초기 청동기 문화고 그래서 대개 보면 그 1, 2기 문화는 하문화 그 다음에 3, 4기층은 음문화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죠. 대개 보면 이제 대개 어떤 이제 한 곳에 거주지가 있으면 이 거주지가 이제 그 있으면 그 다음 거주지가 쌓여가지고 계속 이제 뭐냐면 텔이라는 유적층을 만들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1, 2기 축에는 하문하고 그 다음에 3, 4기층은 음문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견해지 명확하지가 않아. 예. 하여튼 그래서 이리드 문화 정도만 좀 이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넘어가서 은으로 보죠. 상. 자, 원래는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할 때는 이 정확한 명칭이 제가 공부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은나라라고 했어요. 은나라. 근데 최근에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상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은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상나라가 수도를 5번 옮기거든요. 근데 마지막 수도가 은어야. 그래서 나중에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주나라 사람들이 상나라 사람들 비하하는 용어로 은을 많이 사용했어. 은나라. 그래서 원래는 상나라다. 이렇게 해서 상이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거기 이제 상나라를 이제 보는 관점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도시국가설과 읍제국가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나라 중부부터 해가지고 진나라 해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식으로 따르면 부채제도나 귀족연합론 이렇게 이제 그 관점들인데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도시국가설이야. 도시국가설은 국가의 발전 과정, 그러니까 외적 형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세계사의 고대 국가의 발전 단계를 은주국가에 적용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족사회, 그 다음에 발전된 도시국가, 그 다음에 영토국가, 통일제국 발전을 한다.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갖고 유독과 연결시켜 보세요. 자, 시족사회가 있다가 도시국가는 폴리스죠. 영토국가는 마케도니아 같은 나라야. 통일제국 발전 같은 건 알렉산더나 뭐 로마제국.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런 발전 단계를 거쳤다. 그래서 상대국에서 춘추시기는 도시국가.
전국시대는 영토국가, 지난 시대는 통일제국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요때 상대에는 상황주는 도시국가, 도시연맹 같은 거, 연맹왕국 체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읍제국가는 그 국가 발전 구조보다는 내부의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해요. 그래서 내부의 사회 구조 읍제국가는 읍제 단위로 이제 총량이 구성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국경선이 확실히 정해진 건 나중에 전국시대에 들어와서 정해진 거고, 이건 뭐냐면 그 읍과 읍 간의 읍 단위로 생각했죠. 중간중간에는 공백지대가 많고, 그래서 읍 간의 어떤 청동기를 매기 위해서 지배 복속 관계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면적 지배가 아니라 영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과 전을 서로 연결시켜서 누층적 지배 구조죠. 상위 읍과 하위 읍 간에. 자,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발전 때보다는 은주사의 기본 단위의 사회 구조, 읍에 발치고, 춘추 전국시대는 시족제 읍제국가가 해체된 시기, 춘추 이전의 은주시대는 읍제국가 체제로 이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넘어서 변화상을 나중에 할 텐데, 이때 이제 읍제국가가 이제 해체되고 영역국가 형태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때 읍제국가 관계는 먼저 하위읍이 먼저 소급, 그 다음에 그 소급을 지배 조급, 그 다음에 대읍, 삼층 구조가 있고 종속적 관계, 그러니까 중축 지배 관계를 성립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뭐 밑에 보면 하오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호민, 뭐 제가, 왕 이렇게 해갖고 누층적 지배 구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 때도 전국도를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중요한 그 후와 백을 둬도 간접 통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등장한 이제 뭐냐면 주나라도 이 후와 백에 속했던 나라예요. 속국인데 나중에 힘을 이제 키워가지고 상황주를 멸망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읍제국가는 부역과 병역을 담당하고 은왕은 청동기 무사를 하사하고 친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융사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융사 공동체가 뭘까요? 융사 공동체 제사와 군사의 어떤 공동체. 그래서 읍 간의 어떤 상호 누층적 지배 과정에서 상위읍은 그 제사하고 뭐냐면 군사적인 어떤 수장 역할을 하면서 형성됐다. 그리고 청동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배 체제가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어디까지 연결돼요? 서주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주의 봉건제. 서주의 봉건제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야. 이미 뭐죠? 은나라 때 정치 체제를 좀 더 정비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은나라 유민들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 지배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은나라의 지배 체제인 이런 그 체제를 좀 더 확대시켜 개편된 것이 봉건제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런 체제가 언제 깨지신가요? 춘추 말기에서는 전국시대 모습은 깨지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최근의 주요 관점은 읍제국가서서 이제 뭐냐면 은주나 서주 시대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상대 정치를 볼게요. 자, 이거 상대는 이제 아까 했지만 기독산 최초의 왕조고, 그러니까 기독산 최초의 왕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독상 최초로 검증된 왕조라고 쓰시면 돼요. 검증된 최초의 왕조는 이제 하나죠. 검증된 왕조다. 그래서 이거는 은어 발굴을 통해서 입증했죠. 예전에는 그걸 못 믿었어. 다 이거 은나라나 주나라 다 뭐냐면 유가들이 만들어놓은 이상적인 어떤 나라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각본 문자를 통해서 해독이 되면서 은나라의 기록이 그대로 거기 있고 이 사기의 은봉기와 거의 일치하죠. 그러면서 이제 은나라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사기에 보면 하나라 거랑이라는 왕이 있어. 이게 되게 이제 유명 폭군인데 주지임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못을 파고 거기에 술 채우고 거기 위에다가 고기를 띄워가지고 먹는 그래서 그게 폭군인데 이 실종으로 그 은 왕조가 교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의 이제 탕왕이 먼저 이제 왕조를 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은대 정치는 신정 정치야. 재정일치적인 어떤 성격이 있죠. 그래서 왕이 정치와 종교를 주지하는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정복을 통해서 이제 한다. 그래갖고 이제 왕은 이제 정인들을 거느려요. 이 정인들은 각 부족장들인데, 자, 하여튼 이들을 이제 해가지고 왕이 이제 어떤 전쟁을 하거나 등등 해가지고 국가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북 아시죠? 거북의 등 껍질 이런 것들
소의 어깨뼈 이런 것들 구에다가 여기에다 조그만 점을 이렇게 뚫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 불 땡기죠. 그러면 점점 땡기면서 이 뭐냐 거북 등이나 그 다음에 소의 견갑골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파열되죠. 이걸 보고 뭐냐면 앞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 뭐 어떤 걸 결정한 걸 말해 왕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정인들이 뭘 기록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각골 문자죠. 근데 이게 딱 한 번만 딱 하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제 견갑골이나 거북이 등껍질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다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등껍질 하나 발견할 때 그 적혀 있는 것들이 수많은 은나라 역사들이 다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기록들이 어디와 일치한다? 사기와 거의 일치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은나라 정치를 알 수 있는데 은나라 정치 구조를. 그래서 왕이 있고 그 정인들은 그 밑에 있는 시다바리 정도 역할인데 각족 그 부족의 부족장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복을 쳐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신령 정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통치 방법도 주나 봉건제와 비슷해요. 자기 주변에는 자기가 왕이 통치하고 은왕이 직접 통치, 나머지 지역은 후와 백을 통해서 간접을 통치를 해요. 그 다음 읍제 도시국가의 쌍무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와 군사직 중심으로 발달됐고, 선업동식은 연방 형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은나라 상나라의 중앙정부는 자기 중심부와 그 다음에 주요 지역들 거점 지배 방식으로 주요 지역에 성을 둬서 이렇게 했고, 이때 이제 양지강 그 중류 지역까지 통치가 확대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연맹왕국 방식으로 해갖고 통치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왕권 강화를 보면 처음엔 황제 상속이었다가 나중에 부자 상속으로 정착이 됐고요.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죠. 그 다음에 정인들이 왕권에 계속 적용인데 이 정인들은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야. 도시국가의 장들이야.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정인들을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 거느리면서 이 정인들을 왕권에 예속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상신에 대한 숭배가 되게 강했다. 그래서 제사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재정일치적 성격이 재정분리적 경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준하 때 들어가면 이제 약간 바뀌는데 예전에는 이제 은나라 시대 때는 신이 절대적이거든요. 조상신이 신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준하 때 들어가면 청명의시라는 거 있죠. 하늘의 명을 받았지만 일단 명을 받고 나서는 그걸 행하고 통치하는 건 뭐죠? 왕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은나라 때는 왕이라는 건 신의 대의자에 불과해. 신의 명령을 받고 그냥 행해지는. 근데 준하 때는 신의 대의자가 아니라 신명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서 받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은 누가 한다? 왕이 하는 거야. 다만 이제 최후에 이제 볼 때 이제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는 거죠. 그것뿐이죠. 그만큼 자율성이 증대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은나라하고 준하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왕의 시효제도가 없다. 자, 시효제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이 죽을 때 뒤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시효제도죠. 없고 다만 간지로 표시됐다. 그래서 60진법에 약간 간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서아시아 문화적 영향일까.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60진법이라는 그런 것들 연결시켜 보고 있는데 추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골 문자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여기 갑이랑 거북이 갑자인데 되게 거북이 등껍질하고 이제 그 소의 견갑골을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점친 내용을 적어 놓고 여기에서 구멍을 하나 뚫는 다음에 불을 구우면 파열돼서 무늬가 보이는데 그 조를 보고 기둥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 각골 문자가 한자의 기원이 돼요. 한자의 기원이요. 그래갖고 이제 요런 것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정복자 해갖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파열된 것들을 할 때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상형화시킨 게 정복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데 이 각골 문자는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 각골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나중에 청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유초론과 나진옥이 이게 각골, 은나라 때 상나라 때 쓰였던 문자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청나라 시대 때 발전된 학문이 뭐예요? 고중학이죠. 그래서 이미 청나라 시대 문자학이 발달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전에는 명나라 때까지는 해봤자 지금 쓰고 있는 뭐 해서체라든지 그다음 그 앞에 뭐 했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 행서 뭐 이런 게 초서 이런 거만 알았었는데 이미 이제 이때는 전서체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속문 있죠. 그것도 알 수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연결돼서 요 더 보니까 각골문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나라 정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은나라의 그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이 청동기 문화의 물질 문명은 발전됐어요. 심지어는 그 뒤에 주나라 문화보다 청동기 문화 측면에서는 되게 발전돼 있어. 근데 정신 문화는 되게 원시적인 수준이에요. 그래갖고 뭐냐면 신에 너무 예속돼 있어. 귀신에 예속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순장이 존재. 그래서 순장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왕이 죽거나 귀족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는데 순장 규모가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상대가 안 돼요. 그래갖고 상당수의 이제 많은 사람들 죽였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발굴된 거 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목이 다 잘려져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한 군대가 그냥 다 죽이고 순장을 집어넣는 거야. 이런 것들. 근데 이 주나라 시대 되면 이제 순장의 풍속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이것들은 이제 비효율적이다. 등등 있다. 나중에 진나라 때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 진시황릉 보면 이제 뭐 했죠? 거기 가면 말이나 그다음 군사들을 다 도자기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병마용으로 만들었잖아. 이걸 바뀌게 된 거야. 예. 그런데 초창기 때는 순장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은나라와 이제 은나라 시대 때는 이제 뭐냐면 정신만 상당히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 그러니까 일종의 신탁통치인 반면. 근데 주나라 때 들어와서는 청명에 의해서 뭐죠? 신의 청명을 받았지만 자율적 통치하는 구조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나라하고 은나라 간의 어떤 차이점이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주로 넘어갈게요. 서주로. 자, 서주는 이제 주나라는 크게 기원전 10세기 때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크게 이제 주나라는 뭐와 뭘로 나눈다고 했죠? 서주와 동주로 나누죠. 그래서 서주의 수도는 호경이고 동주의 수도는 어디예요? 낙양이죠. 그래서 이제 건융의 침해를 받고 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서주가 있고 동주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했죠. 자, 이 서주 시대 때는 기원전 10세기 때부터 이제 존재했던 나라인데 주나라는 이제 기원전 10세기부터 이제 기원전 256까지 이제 상을 이어서 중국에 존재했던 나라인데 중국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지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시기 때부터 철길도 사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원전 771년에 유황 때 시안에서 유황으로 수도가 옮기게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서주고 그 다음에 이유는 동주라고 하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서주 시대를 먼저 보면 동주는 어차피 이제 춘추 전국시대 넘어가니까 제껴두고 자, 정치적으로 보면 봉건제도다. 그래서 이 봉건제도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언제 은나라 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통치할 때 주나라 무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공이 그 은나라 유민들과 복속민들을 통치하기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봉건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교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 모델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교에서는 이 봉건제를 되게 강조하죠. 특히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유교에서 성인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공. 네. 이 주공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이제 그 기트를 많은 사람은 문왕이고요. 이 문왕은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사람은 왕이 됐지는 아니고 서백이라고 했던 지에 있었고 실제로 그 주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무왕인데 무왕이 전국을 통일하고 죽었죠. 예, 죽었는데 그 다음에 즉위했던 왕이 누구냐면 어딘 왕이에요? 성왕인가 그래요. 성왕. 근데 성왕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공이 그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린 성왕 대신 정치를 내준 거야. 그리고 봉건제를 완비해주고 등등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유교에서는 이 주공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주공이 만든 봉건제를 높게 평가하고 주공이 지었던 주대도 높게 평가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민봉과 천명사상의 덕지주의.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할게요. 하늘의 명을 받아가고 통치를 한다. 왕이 그러니까 심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사회정원, 종법, 예법, 장자성습제. 그 다음에 경제는 조법, 이념적 청명사상. 그 다음에 위수분지의 중요성이 있는데, 위수분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역대 왕조, 준하부터 당나라까지 중심지였죠. 수도 있을 위치였고, 비옥한 농업 입지 조건, 군사지 우세, 서방문화 유익국,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에서 나온 것처럼, 풀어본 것처럼 군사적 요새의 중심지였다. 위수분지가. 자, 그러면 정치를 이제 볼게요. 이제 구체적 내용 들어가서. 건국은, 거기에 이제 BC 18세기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냐면, BC 18세기는 은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보통 은나라는 이제 서백이라고 해가지고 서쪽 지역을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은나라에 예속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언제부터 독립되는 문왕을 기반으로 해갖고 무왕 때 나오기 시작하죠. 무왕 때. 그게 이제 거의 이제 BC 11세기 넘어가서 10세기 넘어가서 그 시기인데, 제가 하여튼 건국은 그 전에 있었다는 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공이 봉건제를 완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어, 중간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뺐지만 소공도 있고, 목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여왕.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시호가 여왕이야. 여왕이 한때 이제 패덕한 군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공백하라는 사람이 집권을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공백하를 집권할 때, 아니면 또 여러 사람들이 집권할 때를 뭐라고 하냐면 공화원년이라고 해. 그래서 이걸 이제 BC 841년에 해갖고, 그 다음에 중국 역사상 연대가 분명한 최초의 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리프시라는 공화국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석할 때, 보통 번역을 어떻게 할 걸 할 때, 이제 중국 애들이 생각한 게, 그때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잠깐 있었어. 중나라 여왕 때. 그래서 여왕 때 시대를 공화라는 걸 따가지고, 공화국이란 말이 여기에 나왔다 그래요. 하여튼, 자, 이따가, 유왕이라는 얘가 이제, 있는데, 유왕 때 기록에 보면, 포사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했죠? 이 포사는 이제, 유왕의 첩이었는데, 이 사람이 웃질 않아. 그러니까 유왕이 어떡하든 웃겨보려고 하다가, 어느 날, 비단 찢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웃은 거야. 또, 어느 날은 또, 어떻게 하냐면, 봉화 잠못 올라가지고, 한 걸 또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화를 계속 올리니까, 그 유왕이 이제 포사를 좀 웃겨보려고, 그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한동안 오다가,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 다 거짓말 치거든. 그래도 심심하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본마 누나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건용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 건용이라는 것은 이제 개 같은 서쪽에 오랑캐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때 유왕이 죽고 그 다음에 호경이 항폐가 되면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못하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예, 낙양 옮기게 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주가 된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동주 시대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통치 체제에서 봉건제를 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기호는 아까 이제 봉건제가 이제 보면 무왕의 은을 멸망하고 그 땅의 은의 왕인 자손이 무광을 제후로 봉하고 주공이 다시 전국 각지에 학대 실시하면서 정치로 발전했죠. 그래서 되게 정복한 영토의 왕실 일족과 공신의 제후를 봉해요. 그래서 은주교체 정치 사회적 수습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유혹한 은의 지배자를 복송하는 방식이고 은나라 지배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학대 개편됐다. 은나라 유민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여러 지역들 정복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일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봉건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뭘 바탕으로 종법제도를 바탕으로 해요. 근데 종법제도는 두 가지 원리에서 이제 항해제인데 부계 시족제, 부족 시족제가 아니라 부계 시족제예요. 부계 시족제와 그 다음에 적장자 상속제의 원리로 해서 그 종가와 대종가, 분가, 소족의 신분 질서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부계시족제라는 건 뭘까요? 부계시군. 부계시족은, 남성, 아버지 쪽에 시족을 딴 거죠. 그 흐름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쪽에 혈통을 강조하는데, 예전에는 목을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적장자 상속은 장자가 상속을 하되, 요게 적자죠. 적자는 뭐야? 본마 누나.
본초에서 이제 나온 거. 예, 적자와 서자를 차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서 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요걸 이제 좀 설명하면, 뭘 아셔야 되냐면, 주나라의 사회구조, 서주시대나 춘추시대 사회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제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주나라에서 이제 제일 높은 위치에 차지한 것은 뭐예요? 주왕이죠, 주왕. 천자라고 하는. 주왕 밑에 뭐가 있어요? 제후도 있어, 제후. 이걸 이제 제후를 이제 뭐냐면 공이라고 해. 공. 예. 그 다음에 제후 밑에 뭐냐면 대부가 있는데요. 대부가 이제 뒤에 벗을 나서 경대부라고 해요. 경이라고 해요. 합쳐 경대부라고 하죠. 이 집안을 이제 뭐라고 하면 시실이라고 해요. 시실. 예, 이거 공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 경대부에서 이제 핏줄이 좀 멀어지는 집안들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라고 하죠. 사. 우리가 보통 이게 선비사자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에요. 예. 선비사자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 사자는 도끼 모양을 형상화시킨 거냐? 되게 전사 집단들이야. 그 당시에는. 예. 자, 근데 이제 전국시대 때 들어가면서 전사 외에도 지식인 집단을 사라고 하죠. 이 의미가 바뀐 거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민이라는 사람도 있어. 민. 대개 지배층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지배층은 민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과 민을 구분하잖아요. 예, 노인하고 국인을 구분하는 이런 체제가 이제 중국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 종법은 어디만 속할까요? 민에는 속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고 어디만 적용하죠? 여기 인에만 적용돼. 종법이나 예는 다 인에만 적용돼. 지배층만. 그러면 이제 좀 보죠. 주 왕실 있죠. 왕실. 왕실은 일단은 큰 집안이야. 대종이라고 해. 대종. 그러면 주 왕을 이어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 부계를 통해서 적장자가 주 왕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후들이 되는 거예요. 제후. 그러면 제후 집안 공실에서 이제 제후의 지위를 받은 공의 지위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거는 적장자죠. 나머지 아들은 뭐가 되는 거죠? 경대부가 있어. 그러면 경대부도 이제 뭐냐 그 안에 이제 공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실이라고 하는데 시실 경대부의 집안을 이어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적장자죠. 그리고 사집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왕실은 대종이고 그 제후 집안 소종이 되는 거죠. 근데 제후하고 경대부 집안을 볼 때는 제후가 뭐가 되는 거야? 대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종이 경대부 집안이 소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집안과 경대부 집안, 시실과 사집안을 보면 얘가 대종이 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소종이 되는 거야. 그럼 소종은 대종한테 절대적 충성을 해야 돼. 그리고 제사라든지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를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공의 역할은 나중에 알지만 제사의 조상신을 숭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대부들을 동원한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 역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융사 공동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법이라는 것도 특징이 뭐냐면 혈연을 맺기도 했죠. 이 말은 혈연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걸 깨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주 말기에 들어가면 혈연 관계가 점점 멀어져.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제 밑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혈연적인 것보다는 지연적인 요소가 강해요. 자기 지역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런 종법을 중시한 봉건제도 또한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춘추시대 때 점점 붕괴되면서 새로운 지배체제가 필요했던 거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법제도를 바탕으로 했다. 종법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부계 시족제, 그 다음에 적장제 상속제 중심으로 해서 대종과 소종에 관한 신분 질서가 형성되고요. 혈연을 매개로 성립했다. 자, 이것은 이제 비교학습을 볼 때 뭐와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서양의 봉건제도와 비교할 수 있죠. 서양의 봉건제는 뭐야? 쌍무적 계약 관계죠. 예, 쌍무적 계약 관계. 그다음 일본의 봉건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일본의 봉건제 에도막볼 기준에서 뭐야?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예전에 이제 간단한 거지만 고등학교 시기지만 그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법 질서는 예문화에 기조했다. 그래서 중국 유교의 기원이 되는데 이 예라는 것은 이제 여기 있죠. 얘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민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어디만 적용되죠? 인에게만 적용. 원래 예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되면 그 예전에 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적용되면 지배층과 인이라는 사람과 어디야?
신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거야. 조상신의 관계에서. 그것을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예라는 것을 지배층뿐만 피지배층까지 학대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라는 사람이 공자. 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문화의 기초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봉건체제 읍제국가 은나 지배구조를 그대로 계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왕씨가 제국 경대부의 도 비단은 계층적 중추적 구조를 형성했다. 이걸 이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준하왕이 통치하는 곳은 이제 뭐냐면 뭐라고 할까 이걸 도송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준하왕이 이제 통치했던 곳을 이제 왕성이라고 해요. 왕성. 그래갖고 그 준하왕신이 통치했던 국을 이제 왕성이라고 하고요. 제후가 통치한 곳은 이제 뭐냐면 국이라고 해요. 국. 그래서 원래 국이라는 이름은 나라 국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국은 제후가 통치한 읍을 국이라고 했어. 읍. 그 다음에 경대부가 통치했던 곳을 도라고 해. 도.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 도자로 쓰잖아. 수도의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그 경대부가 통치했던 여러 읍 중에 그 거주했던 중심대우를 도라고 했고 그 밑에 예소땡을 비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의 국을 중심으로 국, 도, 비읍 이렇게 늑춘전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네,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하 때 대읍, 소읍, 조급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배층이 인가, 피지배층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배층 국인은 왕국의 백성이라는 왕토, 왕신사상이라는 것을 인식했었다. 이때 이제 왕토, 왕신사상은, 특히 왕토 사상은, 왕이 모든 국토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자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후 통제장치로서 이제 보면, 주왕이 어떤 식으로 제후를 통제했는가? 여기 이제 보면요. 대표적인 조공이에요. 조공은 제후가 일정 기간 동안 주왕을 배하라고 예물을 바치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 주왕과 지방 간의 군신 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이 조공은 나중에 원래는 주왕과 제후 간의 관계였죠. 이게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과 주변에 있는 국제 관계로 학대 개편돼. 자 그러면서 그 뭐냐면 학대 개편되는데 그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한 축이 되죠. 자 이게 어느 황제 때부터 그렇죠? 한무제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조공하고 항상 또 책봉하고 같이 있죠. 그다음 순수는 뭐냐면 주왕이 일정 지역 다니면서 제후들 시정을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천자의 권위를 지방이 확산하는데 요런 갈래들은 진시황도 그랬어. 진시황도 뭐죠? 곳곳에 돌아다녔잖아. 그래서 곳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기 비석 세우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이제 돌아다니다 죽었잖아요. 뭐 진흥왕 때도 그렇고 이런 이제 순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동성불혼이라고 다수의 이성 제후들 주왕씨 일가를 포함시켜서 같은 성끼리는 결혼을 못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왕주 중심의 천하를 포함하는데 이 동성불혼은 나중에 유교에서 받아들이고 나중에 우리나라도 받아들이죠. 그 조선시대 때. 예. 원래는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효와 예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위기에 따라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강국제도였고 이제 제후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 지방을 감시관을 배치했는데 이게 나중에 상감의 난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상감의 난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성왕 때 이 당시 이제 은나라 유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자기 동생들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성왕이 어린 성왕이 즉위하니까 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주공과 소공이 반란을 토벌했다고 그래요. 예, 그 하여튼 주공 때.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 상강의 난, 이게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강국제도에서. 그래서 상강의 난은 3명의 강국이 반란을 일으켰다. 제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양경제도였고, 낙양과 호경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낙양을 이제 뭐냐면, 부도도 정했던 것이 요 지역이 은나라 땅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은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자, 그 다음 청룡사상은 이제 뭐냐면,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 준하 왕씨. 그래서 이거는 뭘 이제 교체하기 위한 거냐면 은주 교체를 합리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은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거든요. 근데 주왕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 거랑하고 비슷해. 주지 유임해놓고는 막 여자하고 끼고 놀고, 달리기하고 놀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명을 어긴 거지.
그래서 하늘의 명을 다시 뭐냐면 역성명이라고 하죠. 보통 하늘의 명이 은왕에서 누구 넘어가죠? 주나나 무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명이 막는 무왕이 뭐냐면 주왕을 깨고 뭐냐면 이제 집권한 건 정당하다. 이런 은주교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요때 은나라 때는 하늘의 명이라는 것은 그 은왕은 하늘의 명이 그냥 실천자에 불과하죠. 대변자에 불과하고. 근데 주왕은 그게 아니야. 하늘의 명을 받았으면 일단 뭐야? 그 나름대로 통치를 하는 거야. 자율적으로. 그때 통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느냐? 뭐냐면 은나라의 이제 주왕이라든지 그다음 하나의 거랑처럼 폭군이 아니라 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이걸 무슨 주의? 덕치주의죠. 그래서 청명사상은 덕치주의와 연결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누구하고 이제 연결되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유교사상과 연결되죠. 이거 그때 이제 이런 청명사상이 나온 파급된 천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청명이라든지 하늘의 명을 받은 통치한 천자라든지 천하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역대 군주에게 전승돼서 중국 역사에 큰 깊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청명을 받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정부를 합리화시키면서 은 유민들을 포섭 동화하는데도 성공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통치에 어떤 그 주나라 왕조의 통치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확립하고 하이를 막는 하나의 세계를 누가 통치한다? 그 하늘의 명을 받은 주왕실이 통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됐죠.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가. 그래서 청명의 이동은 통치자의 도덕적 자질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며 무적에 의한 통치보다 문치우위가 더 강조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간료제도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유교 사상에도 나중에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청명사상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설명했는데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왔어. 이 부분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쭉 넣는데 시험 문제 나온 건 예전에 이제 그 본건지에도 차이점 정도만 나오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자, 하여튼 관련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총괄평가에서 한번 보고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285페이지 펴보세요. 자, 총괄평가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다음 사례에 반영된 사상의 후대 중국 역대 왕조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무왕이 즉시 태서를 지어 정군에 포군하였다. 무왕은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지금 은하의 주왕이 여자 말만 믿고 달기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스스로 청명을 어기고 정직한 세연신을 해쳤으며 조부모 이나의 친족들을 멀리했다. 조상들이 이어온 악곡을 버리고 음탕한 악곡을 지어 순중한 음악을 어지럽게 여성을 즐겁게 하고자 했다. 자, 이게 악이 되게 중요한데 악은 이제 유교에서 되게 강조하잖아요. 백성들 통치할 때 그 악을 통해서 교화하는 걸 되게 강조하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보면 나는 건강한 마음으로 하늘에 내린 청명을 받아들여 그 천벌을 당하고자 하니 모두 분명하다. 이건 뭐냐면 청명사상을 반영한 거죠. 은을 이제 타도하게 한 하늘의 명이 나한테 넘어왔다. 역사명하자. 자, 그래서 이 청명사상의 후대 영향을 어떤 미치느냐. 자, 왕권에 대한 철대적 권위를 부여 황제 전제 조치를 강하고요. 무적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도덕과 학문, 덕치를 강조한 정치체가 발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춘추 전국시대의 변화 부분이 있죠. 자, 그 여기부터 이제 좀 약간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좀 지루하신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쉬었다 갈게요. 예, 요거는요.